제 아들 녀석이 제 새 아내의 얼굴에 물컵을 던졌고 저는 그 대가로 40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축복이라 믿었던 제 황혼의 사랑이 어쩌다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제 아내의 젊음과 매력이 제 삶의 빛이 될 줄 알았지. 제 아들과 저를 갈라놓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5년이 흐른 어느 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준,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건축가로 살아왔, 이제는 은퇴하여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사마은혜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5년 전 지병으로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방해는 것은 텅 빈 옆자리입니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허전함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집안은 온통 적막뿐입니다. 이 2층짜리 주택은 이제 저 혼자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겠다며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넓은 공간이 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는 시간은 고역과도 같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된장찌에 끓이는 냄새로 저를 깨우곤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그리고 여보 아침 드세요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 이제는 식탁 위엔 제가 대충 차린 빵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입니다. 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삼킬 뿐입니다. 밥을 먹는 건지 외로움을 먹는 건지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죠. 거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들, 젊은 시절 풋풋했던 모습, 아들 동국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채로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쓰다듬으며 여보 잘 지내지 하고 말을 걸곤 합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거실을 맴돌 뿐입니다. 아들 동국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가 오지만 늘 똑같은 안부 인사뿐입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제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녀석도 자기 가정에 있고 바쁘게 사는데 늙은 아버지의 하소연이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괜찮다 걱정 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가끔 동네를 산책하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극에 다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면 온몸이 쑤시고 마음은 더 황량해졌습니다. 침실에 있는 큰 침대가 무서워서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아내는 보내주고 내 인생을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보내야지. 하지만 저에게 그 말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란 말인가.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며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끼던 난초에 물을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난초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생기가 도는 법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아내가 바라는 모습일까? 그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외롭다고,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생활도예교실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좀 나아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충동적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운명적인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메마른 삶의 단비처럼 스며들 한 여자를 또 만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도예 교실에 처음 들어선 날 저는 어색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주부들이었고 간혹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들도 보였지만 다들 무언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빛 세상 속에 갇혀있던 저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죠.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 감촉을 느끼며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으로만 누르시면 흙이 스트레스 받아요. 맑고 청가한 목소리가 제 귀가에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제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0 후반에서 5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가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강소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포했습니다. 이렇게요. 흙의 중심을 느끼면서 함께 호흡하듯이 흙도 살아있거든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물레가 돌아가고 제 손 안에 흙덩이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메마른 마음에 누군가 부드럽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우아 소질 있으시네요. 금방 중심을 잡으셨어요. 그녀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어두운 제 마음에 작은 창문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도에 교실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 강소연 씨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함께 흙을 빚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흙을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웃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전에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회원님들 몸이 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가꾸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말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삶에 그녀라는 한 줄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싹트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손길을 마주잡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그녀가 내민 손을 잡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도예 교실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연 씨의 솔직하고 꿈이 없는 성격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제 마음을 무장해 제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은퇴하시고 주로 뭐 하세요? 하루가 길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죠. 너무 길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민준 씨 시간을 좀 훔쳐도 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을 훔치다니 5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 녹슨 시간을 그녀는 보석처럼 탐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평생 건축 도면과 숫자만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술관에 본 것도 아내와 신혼 때 가보고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설명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림이 아니라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림 속 화가의 감정을 읽어내는 듯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그림 슬퍼 보이지 않아요. 화가가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린 걸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소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냥 느껴져요. 민준 씨 눈에서도 가끔 저런 슬픔이 보이거든요. 그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40년 세월을, 그녀는 실패로 끝난 결혼 생활과 그로 인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19이라는 나이 차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젊음과 활력은 제게 잊고 있던 생기를 되찾아 주었고, 제 연륜과 경험은 그녀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을 걷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쉬는데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며이 기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준 씨, 어깨 참 넓고 편안하네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제게 기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남은 인생을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고. 두려웠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세상의 시선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기가 제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들 동국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소연 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며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마음이 들떴고 동시에 면접을 앞 사람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동구이는 현실적인 아이입니다. 제가 갑자기 젊은 여자를 소개한다고 하면 녀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동국이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소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는 단아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식당 안의 공기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동국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연 씨를 소개했습니다. 인사해라, 강소연 씨다. 아빠가 요즘 만나는 분이야. 소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소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돈구이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소연 씨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좋아하는 형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미안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동국이는 소연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연 씨를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낸 후 동국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는 식당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구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여자 뭐예요? 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잖니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뭘 보고 만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연세가 며칠인지 아세요? 아들의 쏘아붙이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구가, 나는 저 여자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꽃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평생 모으신 재산, 저런 여자한테 다 뺏기실 작정이세요. 꽃배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후팠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소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뭘 믿고요. 아버지가 저 여자에 대해 뭘 아신다고요. 고작 몇 달 만나보고요. 우리의 대화는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내 엄마 죽고 올 혼자 살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외로우신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들은 어머니까지 들먹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녀석은 제 외로움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세상의 시선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연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이요.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내 인생이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요.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결혼 저는 절대 허락 못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 노려보았습니다. 부자지간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불신과 분노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랑을 저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연 씨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양가친지 몇 분만 모시고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동국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 씨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남은 평생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언약식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는 황혼의 쓸쓸함이 깃든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 단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손잡고 거닐고 오음에 올라 제주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주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 소연 씨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깨워 조깅을 하자고 했고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패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산 사람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내를 위해 억지로 따라 나섰지만 금세 체력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보폭을 맞추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제게 다가왔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68세의 제 몸은 49세 아내 젊음과 열정을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매일 밤 녹초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젊은 아내를 제가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녀의 끝없는 에너지를 제가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여행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제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방전 상태였습니다. 그날 낮에도 한라산 등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이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보내기 아쉽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남은 모든 체력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행복과 피로가 뒤섞인 복잡 감정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젊음과 매력은 제게 축복이자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조금씩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만들죠. 젊음과 늙음 열정과 체력 사이에서 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줄타기의 끝이 행복일지 아니면 추락일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소연 씨는 제 집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오면서 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집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소연 씨는 매트 위에서 필라테스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연하고 아름다운 몸짓을 보고 있으면 저는 늘 일관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늘 새로운 요리 냄새가 났고 정원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제 제빛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 뒤편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제 늙은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어진 주름 희바라크한 머리카락 탄력을 잃은 피부 그 옆에 서 있는 아내는 4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젊은 아내 옆에 있는 늙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와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거운 덤벨을 들고 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몸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멋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의 젊음과 제 늙음의 간극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은 더 이상 달콤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밤은 의무와 증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열정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아직 남자로서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후에도 몰래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비참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사랑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외출이라도 하면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런 제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지만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젊음이, 그녀의 매력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동창 모임에 간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갖 상상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혹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나 같은 늙이에게 실증이 난 건 아닐까? 새벽 1시가 넘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아내의 젊음에 대한 제 열등감과 집착이 우리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동안 아들 동국이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결혼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 새어머니인 소연 씨를 꽃뱀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아들은 소연 씨의 뒤를 캐날 저녁 동국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 여자 강소연 씨 말입니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들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봐. 아버지는 속고 계신 겁니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아들은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동구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한다. 사랑이요. 아버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 혹은 노망입니다. 노망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후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증거인이 곧 찾게 될 겁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놨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의 뒤를 밟기 위해 사람까지 썼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한 번만 더 소연 씨 주변을 맴돌면 그땐 너랑 나부자지간의 연도 끝인 줄 알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차하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리고 이 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밖으로는 아들의 의심과 싸우고 안으로는 제 자신의 열등감과 집착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의 폭풍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더 다정하게 대했고 제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저는 의심과 집착으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꽃뱀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고요. 하루는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동국 씨 때문에 힘든 일 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제 눈빛은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제 등을 몰래 쓰다듬어주는 그녀의 손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아들에 대한 분노와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작부터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들과의 갈등과 제 내면의 불안감은 제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 앞에서만큼은 강한 남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젊은 아내에게 늙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아내가 북한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단풍이 절정이래요. 우리 같이 등산인가요? 등산이라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요즘 매일 헬스장에서 무리한 탓에 무릎이 시큰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들뜬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가자. 북한산의 단풍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온 산이 붉고 노란 빛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앞장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숨을 헐떡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쉬엄쉬엄 올랐을 길을 아내의 보폭에 맞추려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힘들면 좀 쉬었다가요.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저는 허세를 부리며 아무렇지 않은 첫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백운대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가파른 암벽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쇠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험한 코스였습니다. 아내는 날다람쥐처럼 가분하게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쇠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형이증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쇠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겨우 버텼지만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서 내려왔습니다. 제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무릎을 다친 것 같아 어떻게 구해 신고할게요. 아내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창피함과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119조대에 들것에 실려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무력하게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무릎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무리한 산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의사의 꾸지람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깁스를 한 제 다리를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거야.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되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깁스를 한 채 환자복을 입고 있는 초라한 늙은이,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젊은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제 나이와 한계를 잊고 발버둥쳐 해왔던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제게 축복이 아니라 저를 망가뜨리는 아름다운 독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할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저는 이 젊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녀의 인생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무력감과 싸우고 있는 동안 아들 동국에는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녀석이 고용한 흥신소에서 소연 씨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동국이는 자신의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녀석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보고서에는 소연 씨의 과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 관계 그리고 현재의 재정 상황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채무관계 강수연 씨는 전 남편 박모 씨가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남긴 사채 약 3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현재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임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상태임. 사옥화원 동국이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그만 가는 가는데 가는 듯 하는 것이오. 그만둔 이유, 그리고 굳이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 모든 것이 이비 때문이라고 녀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동구이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속인 꽃뱀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데서 오는 기묘한 만족감이 뒤섞였습니다. 녀석은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는 늙은 아버지를 교묘하게 유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려야 해. 동국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말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명백한 증거를 아버지 눈앞에 던져주면 아버지도 더 이상 그 여자를 감싸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녀석은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 식사하시죠. 제가 좋은 곳으로 예약하겠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언성을 높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녀석이 드디어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준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요. 아버지 퇴원도 하셨고 새어머니께도 제가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서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아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그래, 알았다. 소연이한테도 얘기해두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 역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약속된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저녁 동국이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의 룸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악몽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동국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 또한 소연에게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라며 살갑게 말을 건넸고 그 모습에 저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시간이 지나니네. 아들도 결국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소연 역시 긴장이 풀어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가정이 된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철들었나 봐. 저는 소연의 귀에 작게 속삭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은 더 위협이 평온했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거의 다 먹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동구이가 갑자기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세운 진실 말이냐. 제가 애써 태어난 첫 무자 동국이는 옆에 놓아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색 대봉투를 꺼내 마치 카드를 던지듯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소연의 모든 사적인 정보가 담긴 누군가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녀의 이혼 기록, 과거, 직장,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거기에는 채무관계 전 남편 박 씨의 사채빚 약 3억 원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려 하자 동국이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겁니다. 본인 얘기니까 더 잘 아시겠죠. 강소연 씨, 강소연 씨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동구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동국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연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이 더러운 빚 갚으려고 평생 정직하게 사신 우리 아버지 등쳐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빚 청산하고 싶었어. 소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니, 그게 아니라며 작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뭐가 아니야? 이 서류가 바로 당신의 파렴치한 정체를 증명하는 증거야. 당신 같은 젊은 꽃뱀에게 속아 넘어간 순진한 우리 아버지가 한심하고 그런 당신의 가정스러운 영희에 속을 뻔한 내가 더 한심해. 동국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어요.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놓여있던 얼음이 담긴 물컵을 집어들어 소연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쨍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차가운 물과 얼음, 조각이 소연의 얼굴과 머리, 그리고 그녀가 아침부터 곱게 차려입은 원피스를 무참히 적셨습니다. 소연은 그 차가운 충격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동구이의 뺨을 향해 제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짝 조용하던 룸 안의 살이 터지는 듯한 파열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바닥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제 아들은 맞은 뺨을 감싼 채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때리셨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런 사기꾼 때문에 제 뺨을 때리셨어요. 나가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돈구이는 증오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와 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소연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두고 보세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라는 악담을 내뱉고는 룸을 뛰쳐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아버님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룸 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 뭉치, 그리고 물에 젖은 생골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아내.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멈출 줄 모르고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제 황혼의 사랑,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던 우리의 행복이 그날 밤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이토록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폭력 앞에서 저는 아들을 잃었고 제 아내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 참혹한 저녁 식탁에서 우리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운전대를 잡은 손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증오에 찬 눈빛과 물에 젖어 덜덜 떨던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차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어깨를 들썩이며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려는 아내의 애초로운 흐느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소파에 쓰러지 주저앉아 참았던 우울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스이 무너지듯 그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방금 겪은 끔찍한 몸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던지고 간 조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비매달, 수백만 원일 원에 달하는 상황음, 그리고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 및 방문이라는 문구. 아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 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이토록 깊고 어두운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날 같은 서운함이 제 마음을 파고드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던가? 왜 나를 믿지 못했을까? 한참을 목아 울던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어. 제 목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더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서웠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단 말이요. 당신에게 짐이 될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때 누구보다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고 결국 아내가 모아두었던 돈은 물론 그녀의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했지만 연대 보증인이라는 족쇄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하루에 10시간 넘게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잠잘 시간도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비주는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갚아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매일매일이 얘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빛 같은 사람을요.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쁜 생각도 했어요. 당신의 재력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생각이었어요.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진심을 느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숨긴 거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숨긴 거란 말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숨겼어요. 당신에게만큼은 제 초라하고 더러운 과거를 이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옆에서는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사랑받는 평범한 여자이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경멸하거나 동정하거나 혹은 저를 떠나 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절한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을 휘젓던 원망과 서운함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위태로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그 깊은 곳에 깔린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동정하지 않소. 그리고 떠나지도 않을 거요. 제가 힘겹게 입을 열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픈 과거까지도 당신을 짓누르는 그 빚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부부잔소 좋은 것만 나누는 게 부부가 아니오. 가장 아픈 상처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부지. 저는 그녀를 제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제품의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듯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기댄 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세상이 남긴 잔인한 상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이겨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뺨을 맞고 증오의 찬눈으로 돌아섰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험난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밤새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 역시 아들을 향한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내의 흔들리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 빚같이 해결합시다. 하지만 여보, 그건 제 문제예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제 빚 때문에 무슨 소리. 이제 당신 문제는 곧 내 문제이기도 하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부분일까. 제가 못을 박든 말하자
아내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선 당신을 괴롭히던 그 채권자들부터 만납시다. 내가 직접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울 거요. 당신 혼자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게 두지 않겠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동욱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투명스러웠지만 어제의 그 날카로운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구가 아비다 무선 일로 전화하셨는데요. 저한테서 아들 자격 박탈하신 거 아니었어요. 녀석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미안했다. 아비가 돼서 내 뺨에 손을 댄 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내 잘못이다. 제 진심 어린 사과의 전화기 너머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동구가 네가 내 새어머니에게 한 행동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너는 한 사람의 인격을 존놈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속는 게 걱정돼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 글에 빚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 하지만 그것이 소연이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이 살아온 고통의 시간을 단일초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 있느냐? 너는 그저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난도질했을 뿐이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됐다. 내 걱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나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겠다. 이제 내 얘기를 잘 듣거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아비로서 너에게 하는 마지막 통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마지막 결심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소연이와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그녀의 빛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그녀는 내 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이니까. 전화기 너머 아들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그 빚이 얼마인 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릴 작정이세요. 얼마든 상관없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다. 동구가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무슨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너의 그릇된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소연이를 너의 새어머니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생각도 말고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라.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살을 돌려내는 아픔이라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너의 옹졸한 자존심과 아비의 마지막 사랑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다. 잘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고 결정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제가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아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등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떨리는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후 일주일의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가 너무 성급하고 잔인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역시 제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우리 부자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상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동국이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나오는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동국이를 보고 놀라 멈칫했고 동국이 역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우리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깊은 고뇌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리고 제가 새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틀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가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이기적인 핑계로 제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새어머니라는 분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멋대로 꽃뱀이라는 낙인을 찍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뺨을 맞았을 때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해서 아버지를 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새어머니께서 혼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을지,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구가 일어나거라. 아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용서받을 때까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다가와 동구이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국 씨 일어나세요. 저도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아버님과 동국 씨 사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 모습을 본 동국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 분노와 상처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동국에는 주말마다 며느리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아들 내외를 아꼈고 동국이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서히 진짜 가족의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아내의 빚은 제가 가진 부동산 일부를 정리하여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저는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다. 당신의 짐은 곧 나의 짐이다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떤 비밀도 없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내의 젊음을 질투하거나 그것을 쫓아 어리석게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아내 역시 제 나이와 건강을 누구보다 먼저 배려해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밤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미쳐버릴 것 같은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평온해지는 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폭풍처럼 찾아왔던 황혼의 사랑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폭풍우를 함께 이겨냈기에 우리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에 매일 밤 감사합니다.
아내의 젊음과 매력은 한때 저를 미치기도 했지만 결국 저를 구원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저를 꺼내 주었고 잊고 있던 삶의 기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곁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니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미 겪었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풍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황혼의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한 가정을 얼마나 깊은 상처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민준 씨의 아들 동욱 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마음,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시작은 분명 순수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편견과 아집을 만나면서 그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수연이라는 한 여인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새어머니 꽃배이라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 속에 그녀를 가두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출신, 외모와 같은 겉모습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 섣부른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야기 속 동국 씨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걱정해서 그런다는 말로 자신의 편한 시선을 정당화하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 강수연 씨의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가장 큰 아픔과 약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의 곁에서만큼은 초라한 과거가 없는 평범한 여자이고 싶어서 모든 것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상처까지도 기꺼이 드러내고 함께 기댈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는 욕심 혹은 그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때로는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은 바로 주인공 민준 씨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뺨을 때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아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과거와 빚까지도 모두 자신의 몫으로 끌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너의 편한 생각과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자녀내 보이는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단호한 결단이 골마 터지기 직전의 관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꾸짖고 바로잡아 주려는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자 한 가정을 지키는 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통과 이해, 그리고 용서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만약 동국 씨가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였다면, 만약 소연 씨가 자신의 아픔을 조금 더 일찍 용기 내어 고백했다면, 만약 민준 씨가 처음부터 아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주었다면 이들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장 끔찍한 파국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극국 씨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소연 씨는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으며 민준 씨는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용기와 마음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치유되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아들이 새어머니의 얼굴에 물컵을 던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너무나도 쉽게 서로에게 언어적 감정적 폭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아들이자 아버지로서 과연 나는 내 부모님과 자식에게 늘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사랑하는 방식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 각자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동시에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과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창작된 허구의 내용임을 밝힙니다. 등장 인물과 사건은 모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